옛날 옛적 한 고을에 기와지붕이 층층이 올라간 큰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대대로 내려온 양반집으로 그 집 마님은 온 마을에서 가장 위엄 있는 분이었지요. 마님에게는 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늘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답니다. 마님은 딸을 유난히 아껴서 바깥바람 한번 제대로 쐬지 못하게 했어요. 연희야, 밖은 위험하단다. 여기서 책이나 읽으며 지내거라. 연희는 늘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바깥 세상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과 그 너머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루 종일 바라보곤 했어요. 그 댁에는 칠복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12살 되던 해 큰 수해가 나서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떠돌던 소년이었지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칠복이를 마님이 거둬들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다른 하인들은 늘 칠복이를 떠돌이라며 무시했어요. 야, 떠돌이 주제에 뭘 그리 잘난 체야. 주인님 은혜도 모르고 건방지기만 해. 하지만 칠복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지요.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 마구간을 치우고 밭에 물을 주고 땔감을 패고 해가 져서야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연희는 늘 창문 너머로 마당에서 일하는 칠복이를 바라보곤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다른 하인들이 구박해도 화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답니다. 말 한 번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부터 연희는 칠복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창가에 앉아 있게 되었어요. 칠복이도 언제부턴가 연희가 있는 창문 쪽을 자주 보게 되었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요. 초복날이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있을 때였지요. 칠복이는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탐스러운 수박 한 통을 보게 되었어요. 시원한 빨간 속살이 보기만 해도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았답니다. 문득 연희가 생각났어요. 몸이 약한 연희가 이런 더위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자신의 품삯을 털어 수박을 샀지요. 밤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연희 방 창가에 수박을 놓아두었답니다. 작은 쪽지도 함께 놓았어요. 더위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이걸 마님이 보고 말았답니다. 일찍 일어나 뜰에 나온 마님이 연희 방 창가에 놓인 수박과 쪽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 못된 것이 감히 우리 딸에게 이런 짓을. 마님의 호통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모두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칠복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 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저 아가씨가 더위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감히 우리 딸을 걱정해. 분수도 모르고. 다른 하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답니다. 정말 버릇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생각을. 그때였어요. 연희가 방에서 나왔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런 소란이 있어도 나오지 않던 연희가 말이에요. 제가 시켰습니다. 어머니. 마님은 깜짝 놀랐지요. 평소 고분고분하던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연희야, 내가 뭔 소리를. 제가 부탁했어요. 칠복이에게 수박을 구해달라고요. 처음으로 연희가 칠복이를 감싸는 순간이었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연희도 처음으로 칠복이와 눈을 마주쳤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 입에 수군거림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아가씨가 머슴을 감쌌다더라.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냐? 양반집 딸이 그럴 리가. 며칠 후 연희는 마님에게 이상한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장날에 가마가 아니라 말을 타고 나가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처녀가 말을 타고 나간다니. 가마는 양반집 규수가 타는 것이고 말은 남자들이나 타는 것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연희는 몸이 약해서 가마 밖으로 나간 적도 거의 없었답니다. 부탁드려요, 어머니. 한 번만요. 연희는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평생 한 번도 때를 써본 적이 없던 딸이 이렇게 간청하니 마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요. 그럼 칠복이가 말을 끌고 가거라. 그리고 조심히 모셔라. 장날 아침
연희는 처음으로 말 위에 올라탔어요. 말 위에서 보는 세상은 평소 창문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칠복이가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연희는 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칠복이의 넓은 등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저기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꽃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연희는 처음 보는 모든 것에 감탄했어요. 칠복이는 그런 연희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장터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농부들이 채소를 팔고 상인들이 물건을 늘어놓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연희는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폭죽 소리가 터졌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손님을 부르려고 터뜨린 것이었어요. 그 큰 소리에 놀란 말이 갑자기 뒷다리로 서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어머, 말이 놀랐어. 위험해. 피해. 사람들이 소리치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장터 한복판에서 말이 날뛰니 큰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과일 가게의 사과들이 땅에 굴러다니고 채소 가게의 배추들이 짓밟혔어요. 칠복이는 온몸을 던져 말의 목줄을 붙잡았답니다. 말발굽에 채여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연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칠복아. 겨우 말을 진정시킨 후 칠복이는 장터의 모든 사람에게 사과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과일 상인에게는 떨어뜨린 사과값을 물어주고 채소 상인에게는 짓밟힌 배추값을 물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머슴이 저 아씨를 감싸네? 저게 뭔 일이야?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연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칠복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답니다. 칠복이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아가씨,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귀가길이 험난했지요. 평소에는 맑고 잔잔하던 시냇물들이 모두 불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계곡을 건너야 하는 길목에 도착했을 때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차던 시냇물이 허리까지 불어나 있었어요. 물살도 무척 거세졌답니다. 아가씨, 위험하니 제가 말을 끌고 천천히 건너겠습니다.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끌었지만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가 쳤답니다. 하늘이 갈라질 것 같은 큰 소리였어요. 놀란 말이 갑자기 뒷발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연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가씨, 칠복이의 외침이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혔답니다. 연희는 깊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물살이 너무 거세서 혼자서는 헤엄칠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어떡하지? 물이 너무 깊어. 위험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칠복이만은 주저하지 않고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자신도 수영을 잘하지 못했지만 연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칠복아, 위험해. 물이 너무 깊어. 하지만 칠복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물살에 휩쓸려가는 연희를 간신히 붙잡았을 때 칠복이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답니다. 바위에 부딪혀 여기저기 상처가 났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의식이 흐릿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연희는 물을 많이 마셔 의식이 없었답니다. 칠복이는 연희를 등에 업고 물에서 나왔지요. 진흙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피를 흘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걸었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칠복이는 계속 중얼거리며 걸었답니다. 연희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상전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마님은 의식을 잃은 연희를 보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연희야, 우리 딸아. 몸종들이 급히 뛰어와 연희를 받아들었어요. 연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연희를 업고 온 모습을 본 마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천한 자가 내 딸의 몸을 만졌단 말이냐. 마님,
그게 아니라 아가씨를 구하려고.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마님의 분노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며칠간 열병으로 앓아누웠답니다. 의원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한 약재가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약재든 구해오십시오. 마님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의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깊은 산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들이었거든요. 칠복이는 그 말을 듣고 몰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칡뿌리와 더더, 산삼 같은 약초를 구하려고 했지요. 밤중에 횃불 하나만 들고 산길을 헤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어요. 산 깊은 곳에서 약초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답니다. 으르렁. 멧돼지는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더욱 사나웠어요. 칠복이를 침입자로 여겨 공격하려 했답니다. 칠복이는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맞섰어요. 온몸이 핥히고 물려도 약초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간신히 멧돼지를 쫓아내고 약초를 구해 내려온 칠복이는 밤마다 몰래 연희 방 창문 아래에서 약을 다렸답니다. 뜨거운 약물을 작은 사발에 담아 창틀에 놓고 사라지곤 했어요. 이상하네. 이 약은 누가 갖다 놓은 거지? 몸종이 의아했지만 연희는 눈치챘답니다. 창문 너머로 칠복이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비록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연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의원도 신기해했어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빨리 낫다니 무슨 약을 쓰신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칠복이가 한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연희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그 산에 칠복이는 어디 있나요? 뭐라고? 연희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마님은 펄쩍 뛰었지요. 그 사내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칠복이가 절 구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마님과 연희 사이에 처음으로 큰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연희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어요. 한편 고을 여론은 점점 더 험악해졌답니다. 장터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거든요. 그 집 딸이 머슴과 무슨 사이래. 자위될 머슴이라더라. 이젠 기둥서방도 서민 출신이래.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급기야 사또까지 나서서 조롱하기 시작했답니다. 하하, 우리 고을에도 머슴 장서방이 나오는 거요? 재미있군. 그 양반집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연희가 고집을 부리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요. 칠보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 눈에 띄지 말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칠복이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때까지도 연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마님이 연희에게는 칠복이가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연희가 칠복이가 쫓겨났다는 것을 안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답니다. 몸종이 실수로 말한 것을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연희는 그 순간 방문을 꽉 잠그고 말없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연희야, 밥 먹어라. 마님이 아무리 달래도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창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문 너머 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마님은 점점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칠복이가 떠나던 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칠복이는 고을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희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연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연희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나선 것을 보았답니다. 비에 젖은 연희의 모습은 너무나 가냘펐어요. 아가씨, 왜 이런 밤에? 칠보가. 연희는 처음으로 칠복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함께 가요. 아가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젠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둘은 그날 밤 계곡가에서 만났답니다. 칠복이가 연희를 구해낸 바로 그 자리였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계곡물은 여전히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높은 분이시고 저는 칠보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연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칠복이는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박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제가 한심했어요. 아가씨, 이제는 함께 살아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마님은 그만 실신하고 말았어요. 아가씨가 어디로 갔다고?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연희는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답니다. 둘은 마을 끝 논두렁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칠복이가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연희는 짚으로 지붕을 이었답니다. 연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집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더 단단히 묶으셔야 해요. 칠복이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연희는 열심히 배웠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옷이 더러워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칠복이는 품팔이를 하러 다니고 연희는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죽을 끓였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죽이 눌어붙기도 하고 짜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칠보가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답니다. 귀한 집딸로 자랐던 연희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고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쓰러졌어요. 의원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었답니다. 칠보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산에서 캔 약초들이 있는데 둘은 산에서 캔 약초들을 다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했어요. 양반집 딸과 머슴이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약초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나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연희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는 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 둘 보니까 진짜 서로 아끼는 것 같아. 맞아. 사랑이 저런 거 아닐까? 신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때 상전댁에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 올라가 있던 큰어른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답니다. 마님의 시아버지였는데 평소 연희를 무척 아꼈던 분이었어요. 뭐라고? 연희가 머슴과 함께 살고 있다고? 큰어른은 소문을 듣고 급히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손녀딸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큰어른이 도착하자마자 마을이 떠들썩해졌답니다. 대감마님이 오셨다. 이제 저 둘은 끝장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람들은 큰어른이 연희를 혼내고 칠보기를 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어른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큰어른은 먼저 둘이 사는 작은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움막 같은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연희는 할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연희야, 고생이 많았구나. 큰어른은 연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칠보기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냈답니다. 자네가 우리 연희를 지켜준 칠보기로구나.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하나? 자네가 연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큰어른은 칠보기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연희가 살아있구나. 그 다음 날
큰어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답니다.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운 아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큰어른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미 부부다. 백지의 이름만 쓰면 된다. 본래 허락이 아니라 선언이었답니다. 마님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어요. 큰어른의 말은 곧 법이었거든요.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큰어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동안 수군거렸던 것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마님이 몰래 연희를 찾아왔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와 딸이었어요. 연희야, 어머니. 날 용서하지는 말아라.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마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둬두고만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둘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모두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조촐한 백지올레가 치러졌답니다. 친구도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큰어른과 마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올렸어요. 종이 한 장에 이름을 적고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네, 연희. 평생 함께해요. 칠보가. 저도 그래요. 연희. 둘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새로 지었답니다. 큰어른이 논과 밭도 마련해 주었어요. 칠복이는 농사를 짓고 연희는 집안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는 소박한 삶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칠보가. 저도 그래요. 연희. 매일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내년 농사 계획을 세웠답니다.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고을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바뀌었답니다. 처음에는 신분이 다른 결혼을 못마땅해 했지만 둘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사내 참 야무지다. 부지런하기도 하고 사랑도 복이래요. 저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지. 어느 날 마님에게서 편지가 왔답니다. 사과도 아닌 고백도 아닌 그저 안부를 묻는 따뜻한 붓글씨 한 장이었어요. 딸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느냐? 어미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연희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듬해 봄, 연희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칠복이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아이가? 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연희. 정말 고마워요. 칠복이는 연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연희는 처음으로 상전댁을 찾아갔답니다. 마님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연희야. 내가 이런 기쁨을 주다니.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참 예쁜 아이구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날부터 마님과 연희는 완전히 화해했답니다. 마님은 손자를 보러 자주 찾아왔고 연희도 종종 친정에 들렀어요. 한편 칠복이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큰어른이 칠복이에게 벼슬기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고을을 다스리면 좋겠다. 고맙지만 저는 땅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답해 주잖아요. 큰어른은 칠복이의 대답에 크게 웃었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더욱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칠복이는 연희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월이 흘러 칠복이와 연희는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와 셋째는 딸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답니다. 칠복이는 아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고 연희는 글과 예의범절을 가르쳤어요. 비록 양반집 자제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들로 자랐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말이다. 정말 물에서 구해 주었어요? 그럼 정말이지.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답니다. 그 후로 계곡에서 아가씨를 업고 나온 머슴 이야기는 고을 아이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칠복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란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말이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연희는 바느질을 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볼 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는 가족이었거든요. 저 집은 정말 화목해.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사랑으로 이룬 가정이라 그런가 봐. 큰어른도 자주 찾아와서 증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답니다. 마님도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을 무척 아꼈어요. 어느 날 연희가 칠복이에게 말했어요. 칠복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그럼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을 따라 나오길 정말 잘했어요. 저도 연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렇게 칠복이와 연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